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합종 연행이 한창입니다. 일각에선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간판만 내걸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가상자산 시장 변화를 조명하는 기획,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구심점이 될 예비 주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부상한 뒤 수많은 상표들이 출원이 됐었습니다. 이 코인들 다 나올까요? 아닙니다. 이미 특허청에 출원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게 한 300개가 넘거든요. 하지만 단순 구상 차원을 넘어서 실속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은행권 그리고 네카토라 불리는 대형 핀테크사들입니다. 먼저 은행들은 같이 또 따로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13개 은행이 함께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과 유통 그리고 실증 사업 연구에 착수했고요. 동시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각기 MOU를 연달아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한 서클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수탁 기업이나 핀테크 보안업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연계한 토큰증권 투자 플랫폼들과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카토 중에 은행이 없는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가장 먼저 손을 잡았고,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로 연결되는 자체 수직 구조의 사업 모델을 추진 중입니다. 대중화에는 은행보다 이들이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토스는 이제 빗썸과의 협업을 논의 중인데요. 토스 인사이트 보고서를 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시장 신뢰를 구축하려면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발행 유도가 중요하다라고 주목한 만큼 토스뱅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주체를 두고 논의가 뜨겁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권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반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대부분 비은행권에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 기자, 여기서 해외 사례를 조금 살펴볼까요? 네. 크게 스테이블 코인의 밸류 체인을 좀 보면 발행과 유통 그리고 보관, 운용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특히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테더와 서클의 사례를 보면 이들의 급성장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서클을 예로 들어볼까요? 서클은 USDC 발행을 담당하고 있고 유통은 코인베이스 그리고 준비금 운용과 수탁은 각각 블랙록과 BNI 멜론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준비금의 90%가 단기 국채 그리고 환매 조건부 채권의 90%가 담겨 있고 현금이 10%인데 이를 각각 블랙록의 MMF와 미 재무부 펀드 그리고 현금은 BNI 멜론과 JP 모건 등 주요 은행들이 예치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이제 엘살바도르의 모회사와 운영회사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다수의 수탁기관을 이용하는 멀티뱅크 분산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내에서는 나오기 불가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테더 역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파트너로 확보한 것이 주요했는데요. 테더와 서클의 성공은 누가 발행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에 중점을 둔 것이 기반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에 설립됐을 때 코인베이스랑 같이 공동 창립이 됐었고 추후에는 분리가 되기는 했지만 좀 USDC가 코인베이스에서 많이 활용되도록 이거를 서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었고, 테더 같은 경우는 탈국가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유는 국가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들, 바이낸스나 아니면 바이빗 같은 거래소들의 좀 암호화폐 페어로 쓰이면서 그러면서 테더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고. 네,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이 이 스테이블 코인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건데 국내에서는 이 모델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모델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에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와 업비트가 손을 잡았지만 현행 법과 제도상으로는 업비트나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 관계가 있는 발행사의 스테이블 코인은 해당 거래소에서 유통될 수 없습니다. 오는 10월 이제 금융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과 또 담보 관리 등을 담은 정부안을 내놓을 텐데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 등이 중점 요소로 보이는 만큼 일단은 금융과 핀테크사를 중심의 이 컨소시엄 구축이 유력해 보이고요. 홍콩의 경우 이제 제도 구축과 법안 수립과 함께 동시에 샌드박스를 추진해서 현재는 징둥그룹 그리고 애니모카 등 다양한 사용 사례가 테스트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부터 실증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일각에선 수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클을 보면 미국 금리가 1%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수익성이 30% 줄어든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전문가의 발언 들어보시죠. 사실상 수익이 지금 이자 수익 말씀하신 그 운용 이자 수익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 이렇게 금리 내린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보다 애초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과연 이자 수익만으로 이제 살 수 있냐? 결국 그런 운용 수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이 산업 전반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 네, 최근에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이 지니어스 법안 처리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뛰어들었는데 이들 역시 각자가 아니라 공동 발행이 나섭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저마진 사업 구조임을 보여준다라는 해석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거래나 현물 ETF, 토큰 증권 등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지, 또는 무역 대금 지급 같은 기업 간 정산에 쓰일 수 있을지. 물론 외화 관리 규제 이슈로 해외 송금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결제 지급 수준 이상의 활용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기업들도 실익을 따져보고 사업 진출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